네, 일본 증시가 5% 이상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일본 증시의 이런 움직임들을 주시하고 계실 텐데요. 5월 들어 지난달까지죠. 한국 주식을 팔고 일본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던 외국인 자금이 그럼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그 부분이 관심사가 될 텐데요. 오늘 이 부분 집중적으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일본 증시가 급락했고 반대로 국채 금리는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정도라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시장에서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터졌다라는 이슈 등을 내놓고 있고, 또 선진국 중앙은행 금리에 대한 어떤 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까지 확장해서 얘기하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그 상승 과정은 펀더멘털에 대한 반응보다는 정책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 현재 일본 증시 급락 이전에 국채 금리 급등이 있었던 만큼 단기적인 일본 증시의 방향성을 읽기 위해서는 금리 동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 국채 금리는 지난 4월부터 변화의 조짐 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변화가 5월 들어서 조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표면적으로 그 이유는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조기 종료 내지는 단계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등이 제기된 이유였었는데, 그 내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책 기조에 대한 어떤 불안감과 그동안 기대해왔었던 여러 가지 모멘텀이 노출됨으로써 글로벌 자금의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졌었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향이 우리 장기물 국채 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시장에서의 문제는 이런 금리 상승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통화 정책이 확실히 출구 전략이 가동될 것인가,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매크로 모멘텀이 현재 글로벌 경제에 있느냐, 이 두 조건이 가장 먼저인데, 우선 현실적으로는 현재 글로벌 경제가 출구 전략에 나설 만큼 그렇게 안정된 단계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또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만약에 가중되었을 때는 출구 전략 통화 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 역시 그렇게 큰 변화의 조짐 자체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어떤 국채 금리 상승은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우려와 그리고 정책 리스크에 대한 어떤 부담 등이 영향을 주었다라 볼 수가 있고요. 결국 향후 어떤 정책 기조에 대한 변함이 없다라는 정책 당국의 의지나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매크로 모멘텀이 조금 약화된다라면 현재 급등세를 보이는 국채 금리는 진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맞춰서 현재 급락세를 보이는 일본 증시 역시 조금 진정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일단은 진정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의 일본 증시 급락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좀 예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황상 일본 증시 급락이 외국인 매도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 상황인데요. 우리 국내 증시 외국인 수급 상황이라든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일본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를 아직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 동향이 통상 2주 후에나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황적으로 일본 증시의 급락에 외국인 매도가 기여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부분 등인데요. 문제는 한국에서도 외국인이 팔면 어쩌냐라는 어떤 그런 우려 등이 제기되는 상황인데, 지난 2009년 이후에 한국 증시에서의 외국인 순매수 동향과 일본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수 동향을 살펴보면 지금 2009년 이후에 현재까지 일본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던 기간은 크게 4차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당시를 제외하고서는 일본 증시에서 매도를 할 때 통상적으로 한국 증시에서는 매수하는 경향들을 보여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일본 증시와 한국 증시 외국인 매매 동향을 회귀 분석화해서 충격 반응 함수를 그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일본 증시의 매도가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양해 관계를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일본 경제를 포함해서 만약 미국이라든지 다른 경제권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면 일본 증시에 대한 주식 매도가 있을 때 한국으로는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이유는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구조가 비슷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본에 대한 투자 매력이 약화될 때 한국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하반기 국내 증시 외국인 수급 동향에는 좀 긍정적인 쪽에 기대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여러 리포트도 그렇고 시장 예상도요. 국내 증시의 경우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그런 분석이 상당히 많던데요. 자, 이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도요. 막연한 추측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팀장님? 네, 우선 그 이유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 한국 증시의 투자 조건이 6개월 전 지난 연말 일본과 상당히 유사한 면 등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의 그동안의 상황 등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아베노믹스의 등장, 양적 완화 정책, 그리고 엔화 약세에서 비롯된 수출 경기 회복 등을 들 수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조건이 우리에게도 지금 부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소극적이나마 경기 부양 정책에 나선 상황이고 연초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지금 원화의 가치는 상당히 약세 상황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반기 원화 약세를 기반으로 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 일본 경제가 지난 1분기 전년비 약 3.5%의 성장을 보이면서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 경제에 반영됐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었는데요. 우리도 하반기 경제가 조금 낙관적인 면 등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8분기 연속 전기비 대비 약 1% 미만의 성장을 해왔지만은 올 하반기 추경 효과와 금리 인하 효과 그리고 기업 투자 효과가 다 더해지면서 하반기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은 3%가 넘어설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 등을 신뢰한다라면은 일본 투자 자금이 한국으로 넘어간다라는 논리는 조금 비약적일지 모르지만 일본 주식 시장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조금 놓쳤다라고 생각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에 대해서 관심을 높일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할 때 하반기 외국인 수급에 대한 개선 가능성은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외국인도 한국 증시의 매력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SK증권 소초 PIB센터 박병욱 차장과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일본 증시 급락을 두고요. 이거 그간 워낙 잘 올랐으니까 일시적인 조정이다. 아니면은 앞으로 이게 추세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 판단하기 상당히 분주한 상황인데 저는 박병욱 차장님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어떻게 보셨을까? 궁금했어요. 우선은 네. 지금 일본 증시에서의 어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예. 팩트에 대해서 이제 잠시나마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일단 아베노믹스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 어떤 그 경제 정책이 좀 의구심이 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런 이유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잘들 아시겠지만, 예.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는 것은 반대로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만큼 경기 전망이 좀 불확실하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안전자산, 그러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면 금을 들 수는 있겠지만 네. 일본 국채라든지 뭐 독일 국채, 그 미국 국채가 대표적인 어떤 안전자산으로 꼽았었는데 지금 금리가 뭐 1%에 뭐 다다랐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도 지금 2% 육박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이러한 내용들이 아무래도 무제한 양적 완화의 어떤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핌으로 인한 어떻게 본다면 좀 안 좋은 어떤 흐름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일본 니케이지수도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제한으로 돈을 풀려면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그 돈을 좀 그 돈으로 이제 그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아무래도 금리가 높다 보면은 막대한 조달 비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지금 사실화되고 있는 팩트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다만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뭐 굉장히 복잡하고 구조가 굉장히 좀 복잡한 어떤 그 경제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주식 논리로 좀 이해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순하게 60% 올라갔다가 지금 15%, 16% 정도 빠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일본이 어떤 그 국가지수 평균 PER이 한 15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3배까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불가피한 어떤 현상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게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장 후반에 어떤 이런 내용이 나왔죠. 일본 연기금에서 어떤 그 주식을 사겠다라는 예, 내용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아베 총리도 이런
어떤 내용들은 금융시장의 단순한 리스크로 해석할 수 있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밝힌 바 있습니다. 계속 지원군은 나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일본의 어떤 니케이 지수가 추가적으로 아주 급락이 나오면서 20% 30% 이렇게 급락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붕괴되는 아베노믹스의 어떤 그 흐름들이 정책이 붕괴되는 흐름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여기서 좀 크게 큰 폭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하방 경직을 유지를 하면서 뭐 횡보든 아니면 또 재상승을 노리든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것으로 전략을 짜는 게 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물론 니케이 지수가 급등이 나오면서 엔달러 환율 또한 어떤 급등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달러 대비 엔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였었는데 하지만 지금 100엔대에서 크게 100엔이 밀리면서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글쎄요 단순하게 여기서 경제적인 복잡한 어떤 구조적인 어떤 논리라고 하기보다는 단순한 어떤 주식 논리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해본다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익 실현하고 차익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한번 또 그림 한번 볼 텐데요. 네. 10년부의 국채금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지금 3개월 동안의 어떤 흐름들을 본다면 5월 달부터 아주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더니 0.6에서 지금 거의 1%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정도 지금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니케이 지수가 급락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3% 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뭐 연기금이 물론 주식을 사겠다라는 내용들 그다음 아베 총리의 어떤 발언들 이런 것도 물론 영향이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금리도 한 1% 넘지 않고 요 수준에서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이 니케이 지수도 추가적인 어떤 급락보다는 요 수준에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만큼의 조정 이렇게 이해를 해보고 어떤 일본 증시 좀 바라보는 편이 보다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떤 횡보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발길을 투자처를 잃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더 매력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본의 채권 금리라든가 환율, 엔달러 환율도 크게 변동, 많은 움직임을 보일 것 같지는 않다. 때문에 이 두 요소들이 큰 움직임 보이지 않는 이상은 역시 증시도 그냥 횡보해서 맞습니다.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자, 일본 외에 이제 밤사이 글로벌 증시도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한참 못 미치는 하회하는 결과들이 나왔는데 예전 같으면요, 이럴 때 심리가 이축이 되면서 출렁이 되는 게 맞는데 말이에요. 오히려 이거 뭐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늦춰지겠다 이런 기대감을 오히려 갖게 되네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상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사람 마음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 때문에 사실상 팩트만 놓고 본다면 빠져야 정상인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얘기가 조금 늦춰질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올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GDP 수정치가 나왔죠. 그러니까 한 분기에 세 개의 월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2분기니까 4월, 5월, 6월이 있죠. 근데 첫 분기의 첫 월은 이제 잠정치가 발표가 되고 두 번째는 수정치, 그리고 마지막 월은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에는 5월이 두 번째 월이니까 수정치가 나왔겠죠. 근데 2.4%, 0.1% 좀 감소가 되었는데 이는 사실상의 확정치까지는 봐야지 명확하게 좀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수치만을 놓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6월 말경에 확정치를 보면서 보다 더 확실하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에서 그럼 뭐가 많이 올랐느냐 가만히 봤더니 태양광 관료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고드만삭스에서 MEMC 일렉트로닉을 투자 의견을 상향을 시켰죠. 이런 내용들과 함께 퍼스트 솔라든가 같은 태양광 관련주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뉴욕 증시에서도 또 반도체 관련주가 또 다시 시장 대비 좀 높게 오르면서 상승을 주도했다라는 점이 특이점을 좀 꼽아야 될 것 같은데 그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신다면 지금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MEMC 일렉트로닉 우리나라의 오시아웨어 같은 종목인데 지금 최근에 아주 급등세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퍼스톨라도 바로 태양광 관련주인데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폴리시콘 가격은 크게 변동은 없지만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본에서도 원전을 포기하고 태양광 쪽, 풍력 쪽을 많이 개발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힘입어서 최근에 태양광 관련주가 뉴욕 증시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또다시 1%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시정 고점이 돌파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이닉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들 오늘도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을 좀 주도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글로벌 증시까지 짚어봤는데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도 궁금해하는 것이 이런 글로벌 증시와 또 일본의 급락, 우리 국내 증시는 그렇다면 어떤 영향 올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글쎄요.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요. 이 사람 마음이 참이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일본에 내려가고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연관돼서 앞으로 좀 계속 들어왔으면 하는 게 또 제 사람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삼성전자가 휴대폰 사업의 호조로 인해서 만약 급등이 네. 나왔다. 그렇다면 그것을 놓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 제2의 어떤 그 종목들 하이닉스도 있을 것이고 네. 삼성전기도 있을 것이고 LG전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2의 투자처를 찾기 마련인데 그와 거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우리 김영렬 그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만약에 외국인들이 일본에 투자를 하려는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제2의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번 흐름들을 본다면 네.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눈에 띄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전전일에 의해서 전일도 합쳐서 한 8천억 정도 지금 이틀 연속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은 다른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단순하게 외국인이 사고 있다라는 거, 물론 삼성전자만 거의 반 이상 매수를 하는 흐름이 물론 있긴 하겠지만 지금 주도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IT주가 좀 주도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체 시장을 외국인이 사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나라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00포인트 물론 간당간당하지만 돌파가 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글로벌 추구 전략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는 상황 속에서는 그동안 디커플링 돼서 피탈동조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될 만한 촉매제가 될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시장이 앞으로는 계속 연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일단은 조금씩 납폭과대 대형주들 조금 사들어 나가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별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눌림목으로 이해하는 표현이 더 낫지 않을까. 코스닥이 붕괴되거나 그런 흐름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전부 코스닥 또는 전부 코스피 이게 아니라 코스피에서의 어떤 납폭과대 대형주들, 수급이 들어오는 대형주들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의 어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들 그런 어떤 양대 전략을 펼치시면서 꼭 나는 코스닥만 하겠다, 꼭 코스피만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한 절반 정도 50대 50 어떤 비중을 가져가시면서 전략을 짜는 게 어떨까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림 한번 더 잠깐 보면서 변 설명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MSCI 한국 지수가 또다시 0.93% 오름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는 MSCI 한국 지수고 밑에는 코스피 지수인데 거의 흐름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MSCI 한국 지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어떤 터라 외국인들의 시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표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그림도 마찬가지죠. 외국인의 매매 동향, 코스피에서의 외국인 매매 동향인데 6천억 팔고 최근에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지금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일단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서히 상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앞으로의 시장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수급상 그다음에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접근하는 편이 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급상에서도 이제 변화가 왔고요. 또 한동안 우리 시장에 주도주가 없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시장을 끌고 갈 만한 전자, IT 중심의 주도주가 나왔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판단하면 된다는 제가 봤을 말씀이죠. 때는 꼭 업종이 틀리더라도 주도주가 있으면 그거 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K증권 서초 PIB센터의 박병욱 차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